간병인과 도망친 아버지, 그리고 유산 30억의 행방. 일부. 사라진 병실. 새벽 5시 42분, 서울대병원 9층 중환자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비상벨이 울렸다. 903호실 환자 박종만, 78세 남성이 병실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17분, 환자가 간병인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당직 의사의 말에 간호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박종만은 신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지 석 달째였다. 혼자 걷는 것도 버거운 상태였는데 퇴원은커녕 외출도 불가능한 환자였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장남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달 입원비 납부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장남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울대병원이었다. 네. 아버지가 사라졌다고요? 진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주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1시간 후 병원 원목과 상담실에는 세 남매가 모였다. 장남 진우, 차남 진혁, 그리고 막내딸 지연. 세 사람의 표정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CCTV 화면 보여주세요. 진혁이 날카롭게 말했다.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 속에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여성과 그 위에 앉은 노인이 보였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인이 여성의 손을 먼저 잡았다. 여성이 뭐라 말하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병원 밖으로 사라졌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병인 이서연 씨입니다. 52세, 3년 전부터 환자분을 전담으로 돌봐왔습니다. 3년이나요? 우리는 처음 듣는데요. 진우가 되물었다. 담당자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호자분들께서 요양병원 전원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간병인을 알선해드렸습니다. 그게 3년 전입니다. 요양병원이요? 네. 당시 장남분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집에서 모시기 힘드시다고.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오빠를 쳐다봤지만 진우는 눈을 피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건 명백한 유괴입니다.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환자분께서 자발적이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신부전의 경도 치매까지 있으신 분인데 무슨 판단 능력이 있다고요? 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세 남매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강제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먼저 손을 잡고 나가셨고 간병인은 휠체어를 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저 여자가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아십니까? 현재 추적 중입니다. 간병인 이서연 씨의 휴대폰도 꺼진 상태고 주소지에도 없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경찰관이 한 가지 더 물었다. 혹시 환자분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산이요? 왜요? 간병인이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요.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다. 사실 그들도 정확히 몰랐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재산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집 한 채랑 예금 좀 있을 겁니다. 많아야 5억? 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오산이었다. 사흘 후 진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의 거래 은행에서였다. 고객님, 박종만 님명의 계좌에서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요? 30억 원입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30억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수취인은 이서연 씨입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부. 가족의 얼굴.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진우의 집에 모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억을 한 번에 이체했다고요? 진혁이 서류를 집어던졌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다. 오빠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을 안 하셨으니까.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연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금 그게 중요해. 저 간병인 년이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빼낸 게 명백한데. 진혁이 거칠게 말했다.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 진우가 반문했다. 증거. 78세 노인이 3년 만에 알게 된 여자한테 30억을 준다는 게 정상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법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 알아봤어. 일단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이체하신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대. 다만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걸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했어. 진우가 대답했다. 경도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경도 치매는 법적 무능력자가 아니래.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라서. 세 남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진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리가 언제 아버지 면회를 갔었지? 정적이 흘렀다. 작년 추석.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그때도 안 갔어. 명절이라고 식당에서 밥만 사드렸잖아. 진우가 정정했다. 그럼 재작년? 재작년에도 안 갔어. 오빠가 해외 출장 가고 나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빴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럼 우리 도대체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안 본 거야? 진혁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진우는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담당 간호사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간병인 이서연 씨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서연 씨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분을 돌봤어요. 3년 동안 하루도요? 네. 명절에도 휴일에도요. 오히려 보호자분들보다 더 자주 계셨죠. 간호사의 말에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아버지가 서연 씨를 특별하게 대하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이 서연 씨한테만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밥도 잘 드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끔 두 분이 복도에서 산책하실 때 보면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럼 서연 씨는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성 그 자체였죠. 다른 간병인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데 서연 씨는 거의 24시간 붙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론 급여도 거의 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급여를 안 받았다고요? 네. 초반 6개월은 정상적으로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최소 생활비만 받으셨대요.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병원을 나온 진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우리는 그 3년 동안 뭘 했지? 3부. 아버지의 목소리. 일주일 후 경찰은 박종만의 행방을 찾아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작은 요양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종만은 세 남매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아버지, 저 진우입니다.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문 앞에서 진우가 애타게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환자분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양원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면회 권리가 있어요. 진혁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세 남매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종만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직접 읽어보시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다. 나 박종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쓴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다. 이서연 씨는 나에게 밥을 먹여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해준 첫사람이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아들들은 나를 병원에 맡겼고 딸은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했다.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만. 나는 외롭지 않은 척했다. 자식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은 밤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서연 씨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왔다. 처음에는 다른 간병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달랐다. 서연 씨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식사는 맛있는지. 사소한 질문들이었지만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서연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사업 이야기. 서연 씨는 지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물었다. 그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진우는 글을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더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내 이름만 필요했지. 나는 필요 없었다. 병원비는 꼬박꼬박 냈지만 얼굴은 보지 않았다. 생일에 케이크를 보내줬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다. 반면 서연 씨는 내 생일을 기억했다. 미역국을 끓여왔다. 케이크는 없었지만 그 미역국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나는 서연 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거절했다. 당신이 제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 서연 씨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주고 싶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재산을 정리하기로.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다. 나는 내 마지막 시간을 내가 선택한 사람과 보내고 싶다. 그게 잘못인가? 78년을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잘못인가? 돈은 내가 번 것이고 선택도 내가 한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옆에 있던 진혁이 서류를 낚아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실 리가. 하지만 진혁도 글을 읽다가 말을 멈췄다.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켰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박종만은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이 녹음은 내 자발적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님 질문해 주세요.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종만님, 이서연 씨에게 재산을 이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강요받거나 협박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가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선택입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왜 진작 이 결정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녹음이 끝났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간병인 이서연 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입니다. 형사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돈 전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담담하지만 단호했다. 사부. 30억의 진짜 행방. 다음 날 진우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았다. 30억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억은 이서연의 계좌로 이체된 게 맞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체 당일 30억 중 20억이 다시 이동했다. 수취인은 박종만. 하지만 일반 계좌가 아니라 신탁 계좌였다. 신탁 계좌요? 네. 박종만 님 명의로 개설된 유언 신탁입니다. 본인 사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분배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박진우, 박진혁, 박지연. 세 분 균등 배분입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빼먹으신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은행 직원이 다음 장을 넘겼다. 5억은 두 곳으로 기부됐습니다. 3억은 서울의 한 고아원에, 2억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전달됐습니다. 그럼 이서연 씨가 실제로 가진 돈은 5억입니다. 그것도 환자분 병원비와 요양비용, 생활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박종만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건 유괴도 사기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재산 처분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오빠, 우리 정말 최악의 자식들이었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하신 거야. 진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시험? 30억이 시험지였어. 우리가 돈만 보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진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대. 뭐라고요?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신탁계좌를 만들면서 하신 말씀이래. 아이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마지막 몇 년은 내가 선택한 사람과 살고 싶다고. 지연이 얼굴을 감쌌다. 우리가 뭘 한 거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잖아요. 명절에 식당 예약했던 것도 우리 편애 때문이었어. 병원 가기 귀찮아서. 진혁이 자책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오부. 남겨진 가족. 석 달이 흘렀다. 세 남매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진우는 회사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아버지 생각에 손을 멈췄다. 지연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해 겨울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속초 요양원에서였다. 박종만님께서 오늘 새벽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속초의 작은 장례식장에는 세 남매와 요양원 관계자들 뿐이었다.
이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빈소를 지키던 진우에게 요양원 원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봉투에는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세 남매는 함께 편지를 읽었다. 진우, 진혁, 지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쉬울 뿐이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좋았다. 진우는 내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고, 진혁은 내 손을 잡고 공원을 뛰어다녔고, 지연은 내 어깨에 매달려 놀았다. 그때 너희는 나를 필요로 했다. 나는 너희에게 아빠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너희가 자라면서 나는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자식은 떠나가야 하고 부모는 남아야 하니까.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서연 씨는 나에게 그걸 줬다. 대화 상대가 되어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줬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전부가 나에게는 세상이었다. 돈은 시험지였다. 너희가 나를 보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너희는 답을 쓰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답을 쓸 기회조차 주지 않았구나. 내가 먼저 떠났으니까. 미안하다. 아빠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 1년은 정말 행복했다. 서연 씨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밤하늘에 별을 세웠다. 78년을 살면서 마지막 1년이 가장 빛났다. 너희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도 나이 들었을 때 누군가 너희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다. 아빠가. 편지를 다 읽은 세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지연이 먼저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서 통곡했다. 진혁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고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눈물을 참았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고 뒷좌석에는 진혁과 지연이 앉아 있었다. 오빠. 지연이 조용히 불렀다. 응. 우리 이서연 씨를 찾아가도 될까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감사 인사라도. 그분에게 우리는 아버지를 외롭게 만든 사람들이야. 우리가 나타나면 오히려 상처만 될 거야. 진혁이 끼어들었다. 형 말이 맞아. 우린 자격이 없어. 차는 다시 침묵 속을 달렸다. 한 달 후 진우에게 한 통의 소포가 배달됐다. 발신자는 이서연이었다. 소포 안에는 작은 상자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정원에서 식탁에서 모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진우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아버지와 이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진짜였다는 걸 진우는 알 수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박진우 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처음 연락드립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곁을 지켰지만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겠지. 건강하겠지. 행복하겠지.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늘 걱정하셨습니다. 진우 씨는 일이 너무 힘든 건 아닌지, 진혁 씨는 가정이 평안한지, 지연 씨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
저는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연락해 보시라고.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이들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멀리서 잘 살기만 바란다고.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1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였고 친구였고 스승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사진과 시계를 동봉합니다. 이것만은 가족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아버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그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서연 올림.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다음 날 세 남매는 아버지가 기부한 고아원을 찾아갔다. 원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종만님의 기부 덕분에 아이들이 새 도서관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왜 고아원에 기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연이 물었다.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원장이 액자에 걸린 편지를 가리켰다. 세상에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친구가 되어주고 지식이 부모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고아원을 나온 세 남매는 독거노인 지원재단도 방문했다.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했다. 박종만 어르신께서는 매달 독거노인 50명에게 식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재단 관계자의 설명에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따뜻한 밥 한 끼는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 세 남매는 매달 한 번씩 고아원과 재단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만든 일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진우는 매주 토요일 아침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진우는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셨을까? 지연은 독거노인 재단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혼자 방에 앉아 계셨을 아버지의 모습이. 진혁은 간병인 처우 개선 운동에 참여했다. 이서연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년이 흘렀다. 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왔다. 세 남매는 속초 묘지에 모였다. 아버지 묘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가 있었다. 이서연 씨가 다녀가신 것 같아. 지연이 말했다. 그분도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하시는구나. 진우가 국화를 쓰다듬었다. 세 남매는 묘 앞에 앉아 아버지에게 근황을 보고했다. 아이들 이야기, 일 이야기, 봉사 이야기. 살아생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세 남매는 일어서려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저 별 보이세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서연 씨와 함께 세셨다는 그 별이 저건가요? 별은 대답 없이 반짝였다. 하지만 세 남매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저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계시다는 것을.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사람은 돈이 아니라 관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마지막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세 남매는 깊이 절을 올렸다. 묘지를 떠나며 진우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도 묘비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 위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한 사람이 잠들다. 마지막 1년 그는 행복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따뜻했다. 차에 올라타며 지연이 물었다. 오빠,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대답했다. 다음 생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잘할 수 있어.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차는 천천히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백미러에 비친 묘지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세 남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진우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시계 뚜껑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진우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밤이었다.